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릴 건데요. 기존에 들었던 내용들이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밑줄을 쳐드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독을 한번 해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데 그것들을 요약해 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키워드, 개폐서지, 내부 이상전압, 내래 이런 키워드들이 있죠. 유도래 이런 것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교과서를 보시면요. 처음에 이제 이상전압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상전압을 여기 뭐 개폐서지도 있는데 여기 있거든요. 이상전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데 첫째는 원인이 개통 내부에 있는 경우 이게 내부 이상전압이죠. 이게 외부에 있는 거 외부 이상전압이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거는 뭐냐? 개통 조작 시 차단기나 투입이나 개방 시에 나타나는 과도전압이다. 이게 개폐서지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개폐서지가 뭐라고 그랬죠? 차단기나 투입이나 개방할 때 나온다고 그랬죠. 개통 내부의 원인이 생긴 이상전압을 내부 이상전압 또는 내래라고 한다. 근데 이런 내부 이상전압의 크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한다는 것은 개통의 절연상당 중요하다 이거죠. 왜 내부 항상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개폐기를 차단하고 투입할 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작게 해주기 위해서 해줘야 되고 그게 피력의 동작 책무를 경감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후자는 외부 이상전압이었죠. 외부 이상전압은 내가 직격할 때 발생하는 이상전압과 이게 직격내죠. 내운 바로 밑에 있는 송전선에 유도된 구석전하가 내운간 대지간의 방전을 통해서 자유전하를 돼서 전파하는 이상전압. 이게 뭐죠? 유도래죠. 그래서 전자를 직격내, 후자를 유도래라고 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전압은 외부 이상전압, 내부 이상전압인데 책에 먼저 내부 이상전압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책의 순서대로 이상전압의 개요에는 내부 이상전압, 외부 이상전압이 있는데 내부 이상전압은 개폐서지라든가 뭐 과도진동 이상전압이라든가 상용주파 지속성 이상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 외부래는 직격내하고 유도래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먼저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첫 번째 장은 중요하니까 반드시 정독을 하시라고 그랬죠. 직격내는 파고값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개통절연에 위협을 줍니다. 하지만 유도래는 직격내에 비해서 발생 빈도는 높지만 파고값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110kV 이하상의 송전선로에선 절연상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상전압에 대한 종류, 성질을 이제 파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이상전압에 대한 절연물의 절연 특성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억제 대책 그리고 종합적인 절연 방식을 결정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절연협조죠. 그래서 절연협조를 하기 위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상전압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들을 절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피레기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요? 이상전압하고 피레기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상전압하고 피레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부 이상전압, 개폐조작, 고저파 전압의 존재 뭐 이렇게 있는데 계고, 과상, 무유변, 영춘고, 폐부자, 공일례 이거 외웠던 부분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죠? 이건 반드시 외워주셔야지만 됩니다. 내부 이상전압의 종류에서 얘는 뭐라고? 위하고 아래는 개폐서지 얘는 상용주파 지속성 이상전압 6가지 요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고요. 위아래로 물어보는 문제, 좌우로 물어보는 6가지를 물어보는 6가지를 물어본다. 개폐서지 6가지를 설명하시오. 요렇게 6가지를 상용주파 지속성 이상전압 6가지를 설명하시오. 그럼 요렇게 그럼 결국은 뭐냐? 요 3개는 중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 페란티 효과, 발전기 자주기화 현상, 송전선 충전에 의한 장애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형상, 상용주파 및 그 배수주파, 그리고 지속적인 것과 이게 지속적인 거니까 상용주파 지속성 이상전압이고 과도 진동 파형 2개가 있다 이거죠. 파형으로 봤을 때 상용주파나 과도냐 2개가 있다. 원인도 정상운전이냐 아니면 사고 발생이냐. 그래서 교통조작 시가 정상운전 시죠. 얘는 고장 발생 시가 사고 발생 시죠.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 개통조작 시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지락, 단락 등의 고장 시에 발생하는 것 이렇게 2개가 나눠지는데 이것도 파형으로 2개가 나눠진다. 시기로 2개가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서 발생을 한다. 그래서 고장 시에 개통을 분리하거나 개폐 조작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나눠서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 그냥 굳이 분리를 한다면 저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상전압의 크기를 정리해서 보니까 여기 나와있죠? 몇 배가 4.57, 5.39, 6.53 이렇게 나왔는데 개폐서지는 몇 배 정도 발생하냐? 개폐서지는 아까 3.5배에서 4배 정도 발생한다면서요?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제 상형주파하고 상형주파는 이제 그렇게 크지가 않겠죠? 그래서 상형주파가 아까 나왔던 게 뭐였죠? 1.3하고 1.82배 나왔죠? 1.3하고 1.82배가 나왔던 부분이 여기 부분이 나왔다고 그랬죠? 요거만 아까 표를 따로 해줬죠? 페런트 효과는 무조건 1.05배입니다. 페런트 효과는. 1.05배 이상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상형주파일 때는 다른 것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개폐서지는. 상형주파 부분이니까. 그래서 1.3, 1.82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거에 따라서 비율이 1.36하고 1.91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상형주파 과전압은 여러분들이 고려하실 필요가 없다. 접지계별로. 근데 이제 유효접지계냐 저항접지계냐 비접지계냐에 따라서 개폐서지 값이 이렇게 틀려지기 때문에 이건 고려를 해주셔야지만 된다. 근데 이제 고려를 할 때 이건 파고치로 고려를 할 때고요. 시료값으로 할 때는 이제 또 값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이건 시료값으로. 파고치로 할 때는 이상전압에 대한 비율이 2.8배, 3.3배, 4.0배까지 되고 페런트 효과는 다 똑같고 개폐서지에 대한 충격파는 1.1고 이 개폐서지에 대한 파괴율 1.414가 뭐죠? 루트 2배라는 얘기입니다. 루트 2배는 뭐냐? 여기에서 RMS가 1이라 그러면 얘는 1.414 루트 2배고 얘가 1이라 그러면 얘는 0.707 루트 2분의 1 1.414만큼 떨어지니까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이걸 다 곱하게 되면 4.5배 얘는 5.3배 5.4배 얘는 6.5배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4.6 5.4 6.5 뭐 요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걸 3.5 4.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료값으로는 비율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 뒤에하고 이제 그림을 이제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림을. 송전선래 개폐 조작에 나온 과도현 상태면 나오는 걸 개폐서지, 투입서지, 개방서지. 개폐니까 개로할 때하고 폐로할 때입니다. 폐로할 때가 투입이죠. 개로할 때가 개방서지죠. 그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때가 더 중요하냐? 회로를 투입할 때보다는 개방할 때. 뭔가 문을 열었을 때 더 충격이 크다는 얘기죠. 닫을 때보다는. 근데 또 부하가 있을 때보다는 부하가 없을 때를 개방할 때 더 높은 충격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때는 무부하 회로를 개방하는 쪽이 가장 이상전압이 크게 발생한다. 개폐서지 중에서는. 그래서 보시면 이상전압이 가장 큰 경우는 무부하 성전선로의 충전 전류를 차단할 경우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차단한다는 건 연다는 얘기죠. 무부하인데 거기에서 또 충전 전류까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상전압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무부하 성전선을 차단할 경우 어떻게 되어지는지 살펴보는데 차단기로 충전 전류를 차단했을 때 이건 뭐라고요? 개방서지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는지 개방이 했을 때 왜? 우리가 지금 가장 고장 전류가 크게 나타나는 건 뭐라고요? 아니 이상전압이 크게 나타나는 건 무부하 성전선을 차단할 때니까 그때 경우를 가지고 이제 살펴보는 거죠. 가장 클 때를. 그래서 지금 차단기로 충전전류를 차단했을 때 개방서지가 발생하는데 그 개방서지가 의해서 전압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차단기를 개방하기 전에는 선로에는 발전기 단자 전압에 대해서 90% 위상이 앞선 충전 전류가 흐르고 있다. 교류에선 전류가 0이 되는 순간이 있고 이때 차단기를 개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전류가 0인 시점에서 개방을 하면 쉽게 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 전류도 쉽게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단기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달로기 같은 건 어떻게 하냐면 달로기 같은 거는 전류의 0점에서 차단을 합니다. 그 사이에는 왜 달로기라는 건 아크가 쫓아가니까 전류가 어느 정도 흐르다가 전류가 안 흐르면 그때 차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류 0점에서 차단하는데 이 V10이나 이런 것들은 차단기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냥 전류의 0점이 아닌 전압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또 탕 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끊어지는 순간에서의 그 지점에 따라서 어떤 그 변동폭이, 과도 진동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 과도 진동을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먼저 이제 그림하고 한번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먼저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충전 전류가 0으로 된 순간에도 전압은 최대값이 EM이다 이거죠. 전류가 0으로 됐을 때도 최대값이 EM이다 보니까 이 선로 측은 EM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발전기를 이제 동기운전할 때 동기를 보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발전기 상이 한 상은 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요 피크점에. 근데 나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얘는 여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요 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EM이고 얘는 마이너스 EM이죠. 그럼 하나는 플러스 EM의 전압으로 충전을 하고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EM의 전압으로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2EM에 걸리겠죠? 그러니까 단락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터져버린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인 되는 겁니다. 차단기가 한쪽은 개폐가 됐습니다. 그럼 얘는 0이죠. 근데 얘는 충전이 돼 있습니다. 플러스 EM이. 그럼 얘하고 있는 EM만큼의 차단 시간이 있죠.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되게 되면은 얘가 한쪽에는 EM으로 되는데 얘는 반 사이클 뒤에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처음에 얘는 플러스 EM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플러스 EM으로 돼 있었습니다. 얘가 차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0EM이 되겠죠? 얘는 플러스 EM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EM으로 되겠죠? 그럼 얘 플러스 EM하고 마이너스 EM 사이는 2EM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EM에서 마이너스 EM으로 되는데 거기서 2배의 전압이 되니까 2배의 전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2배만큼 여기 그 마이너스 EM에서 2배만큼이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플러스 EM에서 2배만큼 올라가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냐? 3EM이 되는 거죠. 플러스 EM하고 마이너스 EM 간에 2배의 전압이 플러스 EM에 걸리게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얘는 플러스 EM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고정이. 왜? 전원 측은. 근데 부하 측은 끊어졌죠. 끊어졌으니까 얘는 전압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EM에 걸렸습니다. 그럼 얘하고 극간 사이는 얼마가 걸린다? 2EM. 왜? 실질적으로 전류의 0점에서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전압이 이만큼 걸려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EM이 더 걸려지게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 EM이 더 걸려지니까 여기서 2EM이 올라가니까 얘는 3EM으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얘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요 전압에서 플러스 2배니까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3EM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3EM이 됐을 때 여기하고 여기 또 얘가 또 이렇게 돌고 얘가 또 돌고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얘하고 사이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M이고 여기 3M입니다. 그러면은 4배의 전압이 연결이 돼 있죠. 극간에는. 그러면 여기서 4배의 전압이 또 내려갑니다. 4배에서 전압이 또 내려가니까 요 상간만큼 걸려있으니까 거기서 4배만큼 뻥튀기가 튄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2M에서 4배가 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5EM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5EM인데 얘가 또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2M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M하고 이 2M 사이에는 얼마가 걸리게 되죠? 6배가 걸리죠.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1이니까. 그럼 여기서 6배가 걸리게 되면 이 지점에서 6배가 더 튀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7EM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얘는 2M이었는데 나중에 마이너스 2M이 됐다가 3EM이 됐다가 그 다음에 5EM, 마이너스 5EM이 됐다가 7EM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막 진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걸 이제 그림으로 다시 그리면은 설명은 그건데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따가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보면은 충전 전류가 0으로 된 순간에 전압은 최대값 EM이기 때문에 선로 측은 EM 값을 유지한 때 충전되고 있다. 선로 측은. 차단계 1차 측은. 차단계 2차 측. 차단계 변압기 측의 전압도 차단된 순간은 EM이지만 변압기 측의 전압은 반 사이클 뒤에 마이너스 EM으로 된다. 그래서 이 순간에 차단기 전극은 2EM으로 해야 된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EM으로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가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EM으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얘 EM하고 요 마이너스 EM하고 차이는 2배의 전압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배의 전압에 견딜 수 없을 경우 그래서 절연이 파괴되니까 여기서 절연이 파괴되니까 2배의 전압만큼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3EM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중에 여기서 보시면 3EM에서 얘는 계속 요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 사이클을. 요 사이클 위아래만 보고 있는데 그때는 선로 측은 어떻게 됐습니까? 3EM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3EM으로 바뀐 상태에서 얘는 또 마이너스 2M으로 간 상태에서 여기하고 차이는 극간이 얼마만큼 나오죠?
4배까지 나오니까 여기서 4배만큼 내려가니까 4배 값이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3EM, 마이너스 2M에서 4배 값이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5M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M에서 얘하고 최대 차가 나눠보면 요 2M일 때죠. 2M일 때니까, 왜 얘는 선로축 전압입니다, 다. 선로축. 얘는 뭐, 변압기 측에 대한 전압이 끊어졌지만 그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 마이너스 5M하고 이 2M하고 차이는 6배가 나니까 여기서 6배가 또 튄다는 얘기죠. 그래서 6배가 더 튀니까 7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조모가 이러는데 극간거리는 점점 벌어져 가지만 그게 뭐라고요? T0, T1, T2, T4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빠르게, 사이클이. 차단기 전극 간의 전압은 2M으로 되고 견딜 수 없으면 제조모가 일어난다. 제조모, 극간거리는 점점 벌어져 가지만 그 과정에 가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양극간은 아크에서 정기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된다. 아크가 보여지니까. 전원축 전압과 선로축 전압은 같은 값이 돼야 되므로 EM에서 마이너스 EM으로 급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이 진동이 일어난다. 순간에 과도 진동 전압이 일어나서 마이너스 EM을 중심으로 2EM이 진폭을 하다 보니까 요 EM에서 2배가 올라간다. 그래서 최대 3EM 이상 전압이 발생한다. 요 얘기고요. 요 뒤에 걸 보시고 이제 나중에 또 보시면 그때 선로가 짧고 충전자가 짧은 경우는 이때 또 과도 진동 전압에 의해서 마이너스 3EM으로 돼야 되는데 이때 변압기 2M으로 된다. 그래서 또 플러스 여기 3M만큼 이제 증폭이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M에서 4배가 올라간 5M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5M이 된다. 4배가. 그 얘기도. 그 다음 7EM, 9EM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계속 증폭이 된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다고요? 선로의 저항이라든가 코로나 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동현상이 발생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얼마까지 올라간다? 3.5배에서 4배다. 실제로는 저항이라든가 코로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동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는 게 어디냐? 코로나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이것 때문에 좀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2장 가공성전로에서 보이면 애자 쪽에서 애자량 개수 결정 조건에서도 3.5배, 4배가 나옵니다. 그때도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제조모를 이렇게 일으킬 염려는 없다. 왜? 현재 차단기 성능으로는 계통 내 이런 성분 때문에 어느 정도 뛰게 됐는데 그 3.5배에서 4배 이상은 뛰지가 않는다. 무브와 충전 전류의 차단 시에도 아까 최대 이상 전압 발생하는 게 뭐라고요? 무브와 충전 전류 차단 시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도 상규 대지 전압의 3.5배 위야. 4배를 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그 시간도 아주 짧다. 반 사이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서 그림을 보시면 그림을 이따가 다른 자료들을 보여줄 겁니다. 세대를 그림을 그려주시라고요. 여기 전압이 있는데 충전 전류가 90도에서 흐르다 보니까 전류의 0점에서 차단을 하더라도 전류의 0점에서 차단한다고 그랬죠. 전류의 0점에서 차단하더라도 얘 전압은 이렇게 걸려있다는 얘기죠. 전압이. 차단기 근간이. 그럼 여기를 보시면 여기 이제 송전선로 하고 여기 부분을 봤을 때 얘하고 전압을 봤을 때 선로 측 전압은 요 EM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얘는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얘는. 끊어졌어도 얘는 고정이 돼 있는데 얘 부분은 계속 들어오죠. 계속 바뀌고 있죠. 계속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속. 전압이 사이클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발전기가 돌고 있으니까 얘는 바뀔 거 아닙니까? 선로축 전압은 끊어져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을 거고. 선로축 전압은 고정되어 있는데 얘가 바뀌다 보니까 얘하고 극간 차이가 생길 거 아니냐. 극간 차이에서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진동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또 5M이 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는다. 제동작용이 있다 보니까 요 범위 내에서만 있는데 제동작용이 없었을 땐 얘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하고 2배가 생긴다고 그랬죠. 요 극간이 2배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 2배만큼이 여기서 2배만큼은 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M에서 2배가 뛰었으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그때 이제 선로축 전압은 여기가 가 있죠. 근데 이 부분은 계속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니까 선로축 전압은 마이너스 3EM이 되는데 얘는 이쪽에 갔을 때 플러스 2M이 돼 있으니까 얘 플러스 2M하고 마이너스 3EM하고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요 3하고 1이니까 4배만큼의 차이가 나니까 4배만큼을 뛰어 올라간다는 얘기죠. 4배만큼을 여기서 뛰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4배만큼을 또 뛴다는 얘기죠. 한 번 더 뛰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2M에서 4배만큼 더 뛴 플러스 5M이 됐다. 그러면 이 선로축 전압하고 얘 전압이 같이
같아지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이동하면서 그 이동한 만큼은 한 번 더 점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걸 이제 그릴 때 요거를 이제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요건 이제 무브와 송전솔로의 차단 시에 차단계 개폐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 제조물을 할 때는 요거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상전압이 이렇게 감소되다가 왜? 요게 아니라 요 내용을 설명해줘야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제조모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또 뒤에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고요, 내용을. 외부 이상전압, 직경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직경내는 어떻게 돼 있다? 송전솔로는 아무리 절연을 강화해도 직경내에 대해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워낙 크니까 아까처럼 100kV, 100카 이런 부분이 날라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권투 선수 가서 때리는데 어떻게 가드를 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때 어떻게 했냐? 그런 것들을 이제 줄여줄 수 있게 피해 다녀야 되겠죠. 뭔가 들어오면 그걸 바깥으로 빼주는 부분. 이런 것들. 뇌전압, 뇌졸리의 파형을 충격 파형을 해가지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섬락을 일으키는 걸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피레기를 이용한다든가 가공지선을 이용한다든가 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제 분류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분류를 해줄 때 철탑각의 접지장을 저감을 해가지고 그 가공지선을 통해서 들어온 부분을 피레기 쪽이나 아니면 철탑으로 빨리 빠져줄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충격파를 써지라고 하는데 짧은 시간에 파고값에 도달하고 짧은 시간에 또 소멸한다 이거죠. 충격파는. 상용주파는 아니고요. 이거는 충격 방정 개시전압을 보시면 되겠죠. 파두장, 파미장, 파미 길이는 파미의 부분으로서 파고값의 50%로 감쇄할 때까지의 시간. 감쇄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고값의 30, 전류는 10%, 90%를 연결한 직선이 시간축과 교차하는 직선을 귀하경점이라고 한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나왔죠. 요 지점이 뭐라고요? 90% 지점. 요 지점이 뭐라고요? 30% 지점. 90%하고 30%를 연결한 이 선에서 만나는 요 지점이 귀하경점이고, 요 지점이 뭐냐? 파고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귀하경점과 여기 90%를 연결한 지점이 만나는 부분.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를 만나는 부분은 이렇게 한 거. T0에서 T2 간의 이 TF를 파두장이라고 얘기하고, 50%로 파고값이 50%를 감싸는 지점. 여기가 OAB 곡선에서 O에서 AB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O에서 사실 P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파두장을 OA라고 얘기하고 파미장을 OB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이제 보통 파고점을 A라고 하는데, 요 지점이나 요 지점은 높이는 똑같거든요. 높이는 똑같은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한 겁니다. 시간이 약간 차이는 나지만 아주 짧다 보니까 무시를 하는 겁니다. 높이는 똑같죠. 얘 파고점이나 얘 파고점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OA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나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정의는 30%하고 90%를 연결하냐, 10%하고 90%를 연결하냐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가 50%를 감소한 시간, 귀약 0점으로부터 50%로 감소한 시간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나타났고, 1000kV, 1.2 곱하기 50마이크로세컨드 다 설명드렸죠, 이거. 파두장이 얼마고 파미장이 얼마다 다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선로가 내격을 받으면 전술한 이런 충격파를 발생하고, 이것이 진행파로 돼가지고 정해진 전파속도. 전파속도가 아까 얼마였죠? 빛의 속도. 3 곱하기 12호승. 3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를 광속이라고 그러죠. 광속으로 저 화성까지 가도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화성에서 사는 사람을 모집을 했더니, 4명 모집하는데 몇백 명 모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명씩 남녀를 해가지고, 단서 조건이 뭐냐? 니네를 가면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가는데 9개월 걸린다. 이런데도 400명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물이 없습니다, 화성에. 물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70%가 물 아닙니까, 이게. 몸의 60% 정도도 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물이라는 얘기죠. 제가 계속 물을 마시겠는데 말을 많이 하니까, 자, 보시면은 이런 것들 자꾸 보시라는 얘기죠. 자, 이 앞에 부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선로가 내격을 받으면 전술한 충격파를 발생하고, 이게 진행파로 돼가지고 정해진 전파 속도로 선로상을 좌우로 진행한다. 선로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저항, 누설 등으로 에너지가 소모되어서 점차적으로 파고가 저하된다.
파형도 일그러진다. 이걸 뭐냐? 외형파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파의 주원이 코로나라 이거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아까처럼 저항이나 코로나 등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파국값이 클수록 감쇄 및 외형파가 커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한 2분의 1로 감쇄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쇄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설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제 직경내에 대한 부분이고요. 유도례에 대한 부분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온 상호간에 되어 있는데 뭐 읽어보시고요. 뭐 현저히 많은 반면 위험성은 비교적 적다. 뭐 110kV 이상의 송전선에 대해서는 뭐 직경내만으로 대상으로 해서 절연 설계를 하고 있다. 왜? 유도례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진행파의 특성. 진행파에서 이제 읽어주셔야 되는 건 이제 그림을 먼저 봐주셔야지만 됩니다. 진행파의 특성이 이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다네요. 아까 이게 뭐라고요? 장거리 송전선로가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그랬죠. 여기서 요 지점까지는 충전이 돼 있는 겁니다. 요 지점까지는 전압이. 요 X 지점까지 전압이 와 있는데 요 DX 구간만큼 전압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가야 될 거를 요 DX 구간만큼 진행파가 전압이든지 전류진 충전이 돼서 지나가면은 그때부터 충전이 되기 시작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에 보시면 어떻게 됐냐? 여기 보시면 진행파에 대해서 전압이 발전기로 충전할 경우를 생각해보면 차단기 투입과 동시에 전선이 당장 그 자리에서 전압 위로 가압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전류가 흐른다는 것도 전류가 여기서 저기까지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전하의 흐름입니다. 전하는 어떻게 되죠? 전자의 흐름이죠. 전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를까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를까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릅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흐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시면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데 전류는 여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죠. 요 배터리 전지를 봤을 때는 그 안에서 봤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그래서 전류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전자는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 딱 하면은 하는 게 아니라 줄다리기 할 때 내가 전달하면 이 사람이 물건을 옮길 때 한 사람이 연탄들 나를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가만히 있고 하나하나씩 전달해주죠. 근데 얘네들은 연탄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 딱 하면 저 끝에 있는 한 사람이 연탄을 옮기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을 옮겨주면 그렇게 옮기는 게 그렇게 전자의 흐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전자가 뭐 빛의 속도로 해가지고 3 곱하기 10의 5승으로 흘러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처음에 있던 놈이 가는 게 아니라 맨 끝에 있던 놈이 움직이고 그 옆에 있던 놈이 이렇게 전달해 줄 때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얘들도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 지점을 봐야 되는데 그 인접한 부분에 대한 전압이 이루어되면서 정전 용량을 충전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례차례로 전압이 수전단에서 진전하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전체가 전압 위로 가열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열될 때는 하나씩 이제 전달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자 같은 경우는 그 끝에서 바로 가버리지만 전압 같은 경우는 뭔가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순차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전압파가 송전단으로서 수전단을 향해서 진행해 가는 것이다. 이상전압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자유전압 Q가 생겼으면 그걸 송전단으로 해서 진행하면서 진행파가 생겨진다. 그게 바로 이 그림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충전이 돼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가려면 요 미소 구간을 충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미소 구간을 또 충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 미소 구간을 계속 충전하면서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미소 구간을 충전하는 부분부터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류부터 먼저 보겠다는 얘기죠. 전압을 보기 위해서. 진행파가 나가는 부분. 그래서 각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데 A점의 전위가 어떻게 가느냐. A점으로부터 DX만큼 앞쪽의 B에는 아직 도달되지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B점에서 전위 및 전류는 0인데 DX만큼 나가기 위해서는 DT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때 축적되는 전하가 먼저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전자가 먼저 가주고 난 다음에 그 전자가 바로 전하란 얘기죠. 또 뜯어졌네. 다음 주에는 좀 고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DQ는 EC, DX. 저는 이제 I는 EC,
V로 였습니다. V가 뭐라고요? 전파 속도라고. 아까 전파되면서 간다면서요. 전류가 전파되면서 간다 이거죠. 근데 이제 전하에 의해서 뭐가? 쿨럼이 생기죠. 전하량이. 그래서 그걸 시간의 변화율로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대한 변화로 해서 ECV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I는 진행파에 대한 속도 V라고 하면 ECV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이 생기겠죠. 전류에서. 전압이 생길 땐 뭐라고요? 아까 이제 변압기의 원리를 설명하면서도 변압기를 이렇게 놓고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발생되고 자석에서 역기전력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실 때 그런 것들은 그런 기본 원리하고 자꾸 연동을 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만 이게 암기가 잘 된다고요. 원리를 알고 있으면 이게 당연히 원리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자석이 파이가 생기면서 전압이 생긴다고요. 그 ILV라고요. 그 역기전력, E는 마이너스 L분의 DT분의 DI죠. 그 L분의 DT분의 DI를 하다 보니까 ILV가 나왔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먼저 처음에 I는 ECV, 전하량으로 해가지고 I는 ECV로 나왔다. 또 그 다음 여기는 자석 파이에서 E는 ILV로 나왔다. 요 세부적인 거는 요 정도도 외워주시면 요건 당연히 외워주시겠죠. 큰 키워드는 뭐냐? 결론은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만 가지고 설명드린 겁니다. 전류의 진행파, 전압의 진행파. 그래서 요때 요 비율이 뭐라고요? 그게 임피던스. 그래서 이게 파동 임피던스, 전파 임피던스. 예? 과도 접지장. 진행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라는 얘기죠. 전파 정수가 파동 임피던스가 뭐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여기 또, 서지 임피던스라고 또 나와있죠. 또 정의가 또 나와 있습니다. 뭐 단락한 상태에서 뭐 전달하는 전달 임피던스다.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됐고, 여기 파동 임피던스, Z 다음에 옴인데 아까 선로의 길이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특성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죠. 가공선로가 1회선이지. 길이하고는 상관없이 구조. 이게 단심인지 3심인지 아니면 이게 1회선인지 2회선인지 그런 부분하고 관계 있는데 아까 가공선이 1회선일 때 얼마 정도예요? 얼마 정도라고요? 300에서 500옴. 이렇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계산하는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300에서 500옴. 그 전에 설명드렸죠. L은 뭐다, C는 얼마다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4장에서 선로정수하고 코로나에서 몇 번을 설명드렸으니까 4장, 5장 다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10번 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값에다 이걸 넣고 계산하면 이 값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가공 임피던스, 가공선의 파동 임피던스하고 전파 속도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빛의 속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이 지중선로일 때는 이 값이 틀려지더라. 지중선로일 때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려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는 그림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여러분들 답안지 보면 그림이 있으니까 가공선하고 지중선 그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가공선일 때는 어떻게 돼? 여기 있고 여기 하나 그려놓고 여기 그래서 여기 부분은 그림 그렸죠. 지중선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스몰 r, 라지 r 그림 그려가지고 했었죠. 스몰 r하고 라지 r 나온 겁니다 지금. r분의 2h 거기서 등가 선간거리 h 같은 것도 구했었죠. ml/km 해가지고 나오고요. z하고 v 값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얼마 정도 저감이 되느냐. 아까 그 유전율 때문에 보통 요거는 한 뭐 50%에서 70%는 저감이 된다. 그 지중선로 같은 게 더 영향이 적은 겁니다. 유전 때문에. 외부의 가공선로 같은 경우는 뭔가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고요. 왜? 매질이 틀리니까. 전파되는 속도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왜? 매질이 틀려지니까. 물에다 대고 이렇게 뭐 파도를 이렇게 치면 물은 잘 가겠죠? 근데 모래다 이렇게 이거 하면은 이게 잘 가나요? 안 가죠. 매질이 틀려지니까 전파되는 그런 부분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가공선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다 공기 중에 오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오픈이 돼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잘 전달이 될 거고, 지중선로는 땅속에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막혀져 있으니까 잘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진행파의 반사 투각, 변이점이 나옵니다. 파동 임피던스가 다른 회로의 연결점, 변이점. 진행파가 진입하였을 때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회로에 침입해 들어간다. 침입해 들어갈 때는 투과파라고 그랬죠. 2배. 반사알파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파동 임피던스 이거를 어디까지 했죠?
파동 임피던스가 Z1과 Z2의 선로가 변이점 P에서 연결되고, 아까 Z1 있고 Z2가 있는데 여기 변이점 P에서 연결되고, 그 뒤에 그림이 나옵니다. Z1으로부터 진행파가 들어왔을 때 이 진행파가 변이점에서 어떻게 반사되고 어떻게 투가 되는지. 결론은 이겁니다. 아까 두 개 그려드렸죠? 요 변이점에서 Z1하고 Z2. 요거를 보시면은 키르히오프의 법칙에 따라서 I하고 IR 나가는 전류는 투과하는 부분하고 똑같다.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제 전류가 이제 부반사가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그래야지 나중에 여기로 나가는 거는 전류는 부반사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압은 Z1의 ER, 요거는 투가 반사파죠. 얘는 부반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전류가 부반사가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붙고 그 Z1 성분이 되겠죠. 왜? 앞에서는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는 Z1 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얘는 Z2 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얘는 Z1이고 얘는 Z1인데 얘는 Z2입니다. 요거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는 내용이 이제 여기는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그 다른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결론은 어떻게 온다? Z2 플러스 Z1인데 투과하는 것들은 다 2배다. 전압은 Z2자, 전류는 Z1이다. 근데 얘는 Z2 마이너스 Z1이다. 빠져나가니까. 얘도 빠져나가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애우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전류는 Z1이다라고 애우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Z1 마이너스 Z2라고 하고 요거를 마이너스 빼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애워놓고 나서 나중에 전류는 부반사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도 쓰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 개수를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요게 반사개수입니다. 반사개수. 요건 투과개수입니다. 요 개수 들어온 전압 인입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팩타로 증가가 되거나 감소가 됐냐 그걸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Z2가 Z1보다 클 때 이때는 투과하는 전입파의 값은 진입파보다 높아지고 Z2가 Z1보다 작았을 때 진입파보다 낮아진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여기 케이블 같은 경우는 Z2가 이제 작아지겠죠. 그래서 송전선과 지중 케이블이 연결된 지점에서는 파동 임피던스가 틀리니까 이런 때는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가공선하고 케이블하고 연결된 지점에서 그런 부분은 뭔가 인입해 들어오더라도 임피던스 차이가 있으니까 지중 쪽으로는 영향이 덜 미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임피던스 차이 때문에. 그래서 그 임피던스를 변화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케이블 구간들을 이제 짧게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죠. 자, 여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나옵니다. 투과파에 대한 부분. 그래서 투과하는 건 뭐냐? 2배다. 그리고 그 선로의 파동 임피던스 합계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특수한 케이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 종단이 개방돼 있거나 접지가 돼 있을 때 요거는 파고치는 2배가 된다. 들어가는 거는 투과를 하는 거니까 얘는 반사하는 거니까 정반사를 하기 때문에 값이 똑같다. 이걸 이제 이따가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한번 내용들을 보시면요. 근데 이제 요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반사를 하기 때문에 반사파의 파고는 진입파의 파고가 같고 요게 반사파입니다. 반사파의 파고는 진입파의 파고와 같고 종단의 전이는 진입파의 2배. 요건 투과파는 진입파의 2배다. 제가 설명드렸던 그 개념을 먼저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종단에서 전이는 진입파와 반사파의 대수 합인 관계로 이런 것들은 2배에 달하게 되는 거다. 나중에 보시면 이게 왜 2배에 달하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걸 설명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봐주시면 되고요. 전류는 일단 종단이 개방되어 있다는 것은 전압은 뜹니다. 개방이 돼 있으니까 연결이 안 됐죠. 근데 전류는 안 흐를 거 아닙니까? 이제 전류 쪽에 가면 이제 안 흐르니까 투과 전류는 0이 될 겁니다. 왜? 종단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못하니까 투과파 전류는 0이 될 거라는 걸 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과파 전류는 0이 될 거라는 안다는 얘기죠. 근데 뭔가 반사는 해가지고 오겠죠. 근데 반사는 해가지고 올 때 뭐라고요? 부반사라고 그랬죠. 거꾸로 돌아온다.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부반사입니다. 그래서 부반사니까 마이너스만 붙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반사는 부반사이기 때문에 요 방향만 반대가 된다. 여기 종단이 접지되어 있을 때 접지되어 있으면 전압이 0이 되겠죠. 투과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전압이 0이 됩니다. 근데 얘는 부반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0이 되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부반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일단은
요거는 전류는 이제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전반사라는 거는 진입하의 파국과 같아지는 거. 전반사.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500옴. 파동 임피던스가 500옴이라고 그랬죠? 이 실질로 한번 계산해보자는 얘기죠. 계산해봤더니 어떻게 될까요? 루트 LC분의 1 해가지고 계산했는데 L이 얼마고 C가 얼마다.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0.05 플러스 0.4605 그걸 더한 값이 이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0.02414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조금씩 틀려지지만 그래서 그거로 했을 때 그 대충 값을 넣으면 이 값보다 작아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300옴 정도가 나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도 계산해 보시면 Z1이 400이다. Z2가 1200이다. 800kV가 진입했다. 일단 반사파, 투과파 이 수식을 아시면 되죠. 수식이 어떻게 되죠? 여기 Z1 플러스 Z2분의 Z2 마이너스 Z1이죠. 그리고 진입파 EI 그러니까 400kV가 나왔다는 얘기죠. 요 ET는 투과파는 2배라고 그랬죠. 2배의 Z2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1200kV가 나왔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수식만 알면 계산되는 겁니다.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3개였을 때 접지가 됐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성점의 전위가 얼마나 변하게 됐냐. 여기 하나가 들어왔을 때 3분의 1로 나눠지니까 전류가 틀려지겠죠. 전압도 여기 임피던스 차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임피던스가 하나고요. 임피던스 하나, 둘, 세 개니까 임피던스가 3분의 1로 된 겁니다. 그럼 그걸 했을 때 여기 전위는 틀려질 거 아닙니까? 투과파의 전위를 보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투과파의 전류는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면 중성점의 전위는 이제 투과파의 전압이 될 테니까 이 투과파의 전압 ET는 해가지고 계산하면 0.5배가 나온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진입한 거에 2배가 된다. 근데 여기에 아까 이거 말고 아까 이것도 설명드렸죠. 3개가 있는데 중성점이 접지가 안 됐을 때 한 선이 들어왔을 때, 두 선이 들어왔을 때, 세 선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 2, 3분의 4, 3분의 6으로 외워주시라고요. 3분의 2, 3분의 4, 3분의 6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와 같이 3분의 2, 3분의 4, 3분의 6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진다. 여기서 잠깐 끊어주시고요.